외계 지성체는 왜 아직 우리를 찾지 못했을까? 우주라는 광대무별의 공간 속에서 인류는 언제나 하나의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해왔다. 바로 우리는 혼자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필연적인 파생 질문, 만약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면 왜 아직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는 물음이다. 이 주제는 단순한 공상과학의 영역을 넘어 천체물리학, 생물학, 통계학, 심지어 사회학에 이르는 방대한 학문적 탐구를 요구하는 난제이다. 이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오랫동안 페르미 역설, 페어미 패러닥스이라는 이름으로 집약되어 왔다. 엘리코 페르미가 던진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는 오늘날까지도 과학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로 남아있다. 우선, 페르미 역설의 기본 전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우리 은하만 하더라도 약 4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이러한 은하가 최소 2천억 개 이상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최근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같은 첨단 관측 장비들의 성과를 통해 우리 태양계와 유사한 항성계를 가진 행성의 수가 별의 수보다 많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매개 행성 탐사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은하계 내에만 지구와 비슷한 크기와 궤도 특성을 가진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해비터벨 존에 위치한 행성이 수십억 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생명체의 탄생과 지적 문명의 발전이 통계적으로 필연적인 결과라면 우리보다 수백만 년 혹은 수십억 년 앞선 문명들이 이미 우주를 개척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들의 기술력이 항성 간 여행을 가능하게 했을 시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은하계 전체가 그들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논리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어떠한 명백한 신호도, 고도의 기술적 흔적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침묵은 지독하게 웅변적이다. 이러한 침묵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 가설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그들은 존재하지만 우리와 소통할 수 없다. 셋째, 그들은 존재하고 소통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각 가설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학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첫 번째 범주, 즉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생명체 발생의 희귀성, 혹은 지적 문명의 발전 과정의 난관에 초점을 맞춘다. 이 관점의 핵심은 이 대여과기, 그레이 필터, 가설이다. 대여과기는 생명체가 무생물에서 시작하여 은하계를 식민지화하는 고도로 발전된 문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극복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련의 병목 현상이나 장벽을 의미한다. 이 필터가 우리의 과거에 존재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미래에 도사리고 있는지에 따라 인류의 운명에 대한 해석이 극명하게 갈린다. 만약 대여과기가 우리의 과거, 즉 생명의 탄생이나 진핵생물의 출현, 혹은 지능의 발현 단계에 있었다면 이는 인류가 이미 우주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음을 의미하며 우리는 매우 희귀하고 특별한 존재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 생명의 기원 자체가 엄청난 우연의 산물일 수 있다. 원시 수프에서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분자가 형성되는 과정, 즉 생합성, 에이바이오제너시스의 확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초기 지구 환경의 특이성, 예를 들어 달의 존재가 가져온 안정적인 자전축과 강력한 조력 현상, 거대 행성 목성이 해성과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준 역할 등,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조건, 골딜락스 컨디션즈를 충족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들은 지구형 행성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복잡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생화학적 단계가 엄청난 확률적 희박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대여과기가 우리의 미래에 놓여 있다면 상황은 암울해진다. 이는 모든 기술 문명이 일정 수준 이상 발전하면 자멸에 이르는 경로를 밟는다는 비관적인 예측이다. 이 자멸의 원인은 다양하다. 핵전쟁, 통제 불가능한 인공지능의 출현, 혹은 환경 파괴로 인한 행성 규모의 생태계 붕괴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문명이 에너지 사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단계에 도달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량, 즉 카르다쇼프 척도, 카어데셰브 스케일,
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자원 고갈이나 내부 갈등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문명의 종말이 보편적이라면 우주는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문명 종말의 보편적 법칙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아직 그 파멸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단계에 있는 문명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범주, 즉 그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는 주로 기술적, 물리적 한계에 기인한다. SETI, 외계 지성체 탐사 프로그램이 수십 년간 전파 망원경을 하늘로 향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신호의 범위는 우리 태양계 주변에 비교적 가까운 항성계에 국한된다. 우주적 거리와 신호의 감소율을 고려할 때, 먼 곳에서 오는 약한 신호는 배경 잡음과 구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레이더 신호가 수백 광년 밖에서 감지될 확률을 계산해보면, 그 신호가 얼마나 강력해야 하는지를 역산할 수 있다. 이는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라 할지라도 항성 간 통신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외계 문명의 통신 방식 자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전자기파, 특히 라디오 주파수 대역을 보편적 언어로 가정하고 탐색한다. 이는 인류가 가장 먼저 개발하고 발전시킨 통신 기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도로 발전한 문명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에너지 집약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성미자 통신, 양자 얽힘을 이용한 순간 통신, 혹은 고차원적 매개체를 이용한 통신 방식 등은 현재 우리의 기술로는 탐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만약 그들이 우리보다 수백만 년 앞서 있다면 그들의 과학은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부르는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일 수 있으며 그들의 기술적 부산물은 우리에게는 자연적인 현상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중력파를 이용한 통신이나 항성 자체의 에너지를 조작하여 만드는 다이슨 구체, 다이선 스피어와 같은 거대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열 복사를 탐지하는 시도, 메가스트럭처 탐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이슨 구체는 항성 전체의 에너지를 수집하기 위해 건설되는 가상의 구조물인데 만약 어떤 문명이 이 수준에 도달했다면 그들의 에너지 소비는 태양과 같은 별 하나의 출력을 능가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적외선 영역에서 탐지할 수 있는 독특한 열 서명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태양과 유사한 별들에서 이러한 명백한 적외선 초과 복사가 관측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한 문명의 수명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SETI 연구자들은 종종 문명의 지속 가능성 기간을 변수로 설정한다. 만약 평균적인 지적 문명이 기술 발달 후 은하계 전체를 식민지화하는데 수백만 년이 걸린다고 가정하고 그 문명이 존재하는 기간이 수천 년에 불과하다면 우주에서 두 문명이 동시에 존재하며 신호를 주고받을 확률은 극도로 낮아진다. 우리 은하에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각 별 주위에 행성이 있다고 가정할 때 문명이 존재할 확률에 대한 드레이크 방정식, 드레이크 이퀘이션의 변수들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면 현재 시점에서 활동 중인 문명의 수는 하나, 즉 우리뿐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세 번째 범주는 가장 흥미롭고 논쟁적인 부분으로 외계 문명이 존재하고 우리를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접촉을 피하거나 관찰만 하고 있다는 가설들이다. 이 가설들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동물원 가설, 주 하이파서시스과 암흑의 숲 가설, 다업 포리스트 하이파서시스이다. 동물원 가설은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이 지구를 마치 보호 구역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희귀한 야생 동물을 보호 구역 안에 가두고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를 연구하듯이 그들이 인류 문명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의 논리적 근거는 윤리적 제약에 있다. 만약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원시적인 단계에 있는 문명의 기술이나 사상을 주입하는 행위는 문화적 오염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은 인류가 스스로 기술적, 사회적 성숙 단계에 도달하여 카르다슈프 첩도 2단계, 즉 항성 에너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우주 탐사 활동은 그들에게 마치 정글 속에서 작은 불빛을 켜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으며 그들은 우리가 규칙을 어길 때까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암흑의 숲 가설은 훨씬 더 냉혹하고 생존주의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류츠신, 류자흔의 소설 3체, 더 쓰리바디 프라블럼에서 정교하게 묘사된 이 가설은 우주를 어두운 숲에 비유한다. 숲 속에는 숨어있는 사냥꾼들이 가득하며 모든 사냥꾼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왜냐하면 우주적 규모에서 자원 경쟁은 필연적이고 상대방의 기술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발견된 문명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어 즉시 제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항성 단 여행이 가능해지는 순간 공격의 비용은 방어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해질 수 있다. 문명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대화와 신뢰 구축에 수백만 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생존 전략은 발각되면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격 전 선제 공격,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의 논리는 우주적 규모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인류의 적극적인 탐색 활동, 즉 강력한 전파를 우주로 발사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포식자들에게 노출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은 모든 고등 문명이 이 암흑의 숲의 규칙을 숙지하고 극도로 조용히 숨어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 경우 인류가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 된다. 이러한 가설들을 넘어 최근의 연구들은 인류의 생물학적 특성 자체가 외계 지성체 탐지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지구상의 생명체와 그들의 생화학적 토대, 즉 탄소 기반의 물을 용매로 사용하는 형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규소 기반이거나 메탄 또는 암모니아를 용매로 사용하는 극저온 환경에서 진화했다면 그들의 지능 발달 속도나 통신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생명 주기가 지구 생명체보다 수백만 배 느릴 수 있다면 그들의 문명 발달은 우리에게는 지질학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감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간 지연의 문제도 중요하다. 은하계의 크기를 고려할 때 가장 가까운 별까지도 수광년이 걸린다. 가장 효율적인 탐사 방법인 레이저 통신을 사용한다고 해도 왕복 메시지 교환에는 최소 수백 년이 필요하다. 만약 외계 문명이 우리보다 1000만 년 앞섰다면 그들의 역사는 이미 수백만 번의 종말과 부활을 겪었을 것이며 그들의 현재 상태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기술적 신호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들은 이미 별을 이동하거나 은하계를 떠나는 수준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 최근 천문학계의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 카즈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와 관련된 미세한 비정상선, 어나멀리즈에 대한 논의이다.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극도로 발전된 문명이 별의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우주의 에너지 밀도를 조작하려 할 때 국지적인 시공간 구조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운다. 비록 현재의 데이터는 우주가 균질하고 등방적이라는 표준 우주론 모델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지만 미래의 초정밀 우주 망원경들은 이러한 극미세한 흔적을 포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SETI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SETI는 능동적 탐사, 액티브 SETI,나 전통적 수동적 탐사, 패시브 SETI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 흔적 탐사, 테크노 시그너처 서치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통신 신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흔적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우주 건설 프로젝트의 잔해, 인공적인 행성 궤도 변경의 증거, 혹은 별의 광도 곡선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주기성 등이 포함된다. 2015년 태비의 별로 알려진 KIC 34002, KIC 846282 주변에서 관측된 비정상적인 어두워짐 현상은 한때 외계 메가스트럭처의 증거로 열광적인 관심을 받았으나 현재는 먼지나 해성 무리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상상력의 경계를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우리가 외계 지성체를 찾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또 다른 심오한 해석은 인류 자체가 우주적 수준에서 진화론적 비정상성이라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지구의 환경이 생명에게는 유리했지만 지적 문명의 탄생과 발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극도로 까다로운 제약을 가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인류의 지능 발달은 도구 사용, 언어,
그리고 무엇보다 협력적인 사회 구조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만약 다른 행성의 지적 생명체가 개별적으로는 고도로 발달했지만 사회적 협력이나 집단적 지능을 발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면 그들은 은하계적 규모의 기술 문명을 구축할 수 없을 것이다. 혹은 그들이 이미 기술적 특이점, 테크놀로지컬 싱귤레러티를 지나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나 순수한 정보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만약 그들이 생물학적 형태를 버리고 가상현실이나 초고밀도 컴퓨팅 환경 속으로 이동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물리적 우주에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가 측정하거나 감지할 수 있는 물리적 에너지나 물질의 형태로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외계 지성체가 아직 우리를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한 탐구는 결국 우리가 이해하는 문명의 정의와 우주적 법칙의 보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간다. 페르미 역설은 단순히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생명이 어떻게 진화하고 문명이 어떻게 행동하며 궁극적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은 가정들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우리가 침묵을 듣고 있을 때 우리는 수십억 개의 가능성 중 하나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대여과기의 희소성이든 암흑숲의 공포든 혹은 동물원의 윤리적 규정이든 이 침묵은 인류에게 스스로의 위치와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숙고하도록 강요하는 우주의 가장 강력한 교사임에 틀림없다. 과학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인류 지성의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망원경으로 하늘을 스캔할 때, 혹은 우리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대여과기에 직면할 때, 이 거대한 침묵의 의미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